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재취임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개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무엇보다 조코위 대통령의 맞수이자 야당 총재인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10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여론조사 기관들이 장관들에 대해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장관들이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이런 식이면 개각과 기관 해체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건부 장관, 관광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 여러 명의 이름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개각 대상과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보다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지난 두 차례 대권에 도전해 조코이와 맞붙었다 패배한 야당 총재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프라보어를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올해 코로나 사태와 옴니버스법 시위 상황에 프라보어를 내각으로 끌어안지 않았더라면 혼란이 훨씬 컸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2024년 대선 후보 인기도 조사에서 18.3%를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조코이가 프라보어의 인기가 높아서 내각에서 제외할 순 없지만 농림부 장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올해 7월 식량 문제는 안보의 영역이라며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을 식량 개발 특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자리 이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교체될지는 한국에도 중요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분담금 5천억 원 이상을 연체했고 분담금 비율 조정 등의 재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번씩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초청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방문해 각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그런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를 얻어내 주목되고 있습니다. 9일 복수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전투기 라팔 구매로 가닥을 잡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까지 넘겨받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라보어 장관은 올 1월에 이어 지난달 21일 두 번째 프랑스를 방문해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프라보어 장관은 프랑스 언론에 소개된 인도네시아에서 라팔 구매 계획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프랑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프랑스 전투기 라팔 구매 계획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측에서 4.5세대 라팔을 구매하면 전투기 기술까지 모두 이전해주는 통큰 제안을 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한 것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이런 제의에 흡족해하며 성과를 자축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 쪽으로 기운 건 맞다라고 말했으며 이 정보는 국방부의 핵심 인사들끼리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긴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출격할 수 있는 최신의 전투기 배치가 다급한 상황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북나투나 등 우리 영해에 대한 중국 선박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한다며 국회에 출석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눈여겨보던 중고 유로파이터 구매 논의는 전투기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 때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KF-X는 라팔처럼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에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는 프랑스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한국과 협력해 진행하려던 KF-X 사업에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5세대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프랑스로서는 4.5세대 기술은 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2026년쯤 양산이 예상되는 KF-X 사업보다 무기에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 프랑스 측 제안에 혹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프랑스의 무기시장 질서 파괴로
KFX 기술 공동개발이라는 차별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아직 누적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무기를 구매한다는 상황이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이틀간 약 1년 만에 KFX 사업 재협상이 재개됐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4.5세대의 라팔 기술을 단번에 얻게 된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낸 분담금과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3천억 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 F-35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라팔을 들여와 3년 안에 배치하고 KFX는 장기 계획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금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니지만 KFX 개발 후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방산 파급 효과, 국가 브랜드 가치 격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안보 동맹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인도네시아를 KFX 사업에서 손떼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없는 셈 치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 독자 기술 개발로 밀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디딤돌 정도로 말입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국 방산업체인 하나디펜스의 자주대공포 K-30 비호복합포 수출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디아투데이는 8일 인도 정부가 중국과의 국경 위기가 계속되면서 4가지 무기 조달 계획을 되살리려 한다며 K-30 비호복합포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30의 최종 발주와 수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디펜스는 인도 정부와 무기사업 우선 협상자 직전 상황에 놓여 있어 수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가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소총, 헬리콥터, 박격포 등 4가지 부문에 걸쳐 신무기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K-30 비호복합포가 포함되는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사업 규모는 16억 달러, 약 1조 7,8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러시아의 강한 반발과 함께 육군의 요구 조건에 비춰본다면 하나 디펜스의 비호복합이 2011년 만들어진 구형이라는 이유로 최종 선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아투데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하나는 인도 방산업체 라센앤투브로나 인도의 다른 방산업체에서 생산과 조립, 통합하는 데서 최대한 인도 현지화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비호복합 수출길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디펜스의 K-30 비호복합포는 포와 미사일 시스템의 강점을 극대화해 적어도 침투 표적을 요격하는 복합 대공화기입니다. 30mm 자주 대공포 비호와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 신궁을 결합해 적 추적, 조준 능력, 신속한 기동성 등이 장점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강세를 드러내는 드론 같은 소형 무인 비행체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도 갖췄습니다. 아직 하나 디펜스가 우선 협상자로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협상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산시장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지훈TV였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파트 1개동 출입구가 용접으로 완전히 봉쇄됐다. 우한 폐렴 발원제인 후베이 성완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베이징에서 재현됐다. 이날 중국 온라인에는 당국이 베이징의 아파트 출입구를 철판으로 막은 뒤 용접해 폐쇄해버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당일 촬영된 이 영상에서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파트 출입구에서 오렌지색 셔츠를 입은 작업요원 6에서 7명이 용접 공사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화면 아래쪽에서는 하얀색 전신 방호복을 입은 2명이 거리를 두고 서서 작업을 지켜본다. 더 놀라운 건 잠시 후 화면 왼쪽에서 복장이 다른 한 명이 작업요원을 해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검은색 티셔츠에 백팩을 맨 모습으로 보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보인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가 철판 용접으로 폐쇄되는데도 청년은 항의하는 모습조차 없다.
이날 그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도 공개됐다. 멀리서 촬영된 이 영상에서는 어슴푸레한 하늘 아래 화면 중앙에서 번쩍이는 불꽃이 튄다. 용접 불꽃이다. 내부에 갇힌 주민들은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식료품 등은 2층 창문 등을 통해 들여보내진다. 물론 무료는 아니다. 격리기간에 아파트 내에서 감염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상태가 위독해지더라도 치료는 없다. 격리기간에는 의료진도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화재 등 사고가 나더라도 용접된 문은 열리지 않는다. 살 사람은 살아남으라는 비정한 격리책이다. 영상에서는 출입구 왼쪽에 520호라고 쓰인 현판도 보였다. 중국 네티즌들은 아파트 형태와 호수 등을 근거로 봉쇄된 곳을 베이징 하이텐구 융딩루 5가의 아파트 단지로 추정했다. 에포크타임스 취재진은 이를 확인차 24일 오후 현지 주민을 수소문해 그곳이 맞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지역 노인 휴게소 관계자는 격리된 곳은 융딩루 5가 70동 520호다. 확진자가 나왔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에 걸쳐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파트 출입구를 높은 해상도로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에는 2층에 열린 창문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보였다. 얼굴이 흐리게 처리됐지만 봉쇄를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가 전해진다. 네티즌은 우한과 똑같구나. 용접으로 막아놓고 죽은 후 시신만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데도 통제 가능하다는 당국의 거짓말 속 진짜 의미라는 댓글을 달며 한탄했다. 한 네티즌은 공산당의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죽든지 그냥 죽든지다라며 당국에 대한 저항의식을 나타냈다. 베이징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 융딩루 5가 아파트 단지 70동에서는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47세 여성의 동선을 역학조사한 결과 그녀가 열흘 전 이곳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융딩루 5가는 중국인민해방군 총병원과 직선거리 1km 정도로 매우 가까운 곳이다. 이 병원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베이징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 301병원에 감염자가 여러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당국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흉흉한 소문과 비참한 격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베이징 시민들. 공산당에 납치된 인질처지라는 중국인들의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남부지방에서 한 달 가까이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소문마저 돌아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27일 중국 신문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올 6월 장마가 시작된 이래 남부지역에 5차례 강한 폭우가 내렸다. 중국 기상대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연속 23일째 집중호우주의보를 발동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중국 남부 스촨, 광둥, 구이저우, 광시, 후베이, 후난 등지의 주택이 잠기거나 도로가 끊어지는 피해가 발생해 1122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폭우의 강도와 피해 범위가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9,300여 채의 주택이 붕괴됐고 17만 천여 채는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86만 천 헥타르에 이르며 경제적 손실은 241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서남부 충칭시 치장에서는 1940년 이래로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홍수 적색경보가 발동된 가운데 강물의 수위는 100년 만에 대홍수란 말을 들은 1998년 당시를 넘어섰다. 이날 오후 8시 수위는 205.85m를 돌파했다. 홍수로 충칭시 대부분의 상가가 침수됐고 하천 지역의 전력은 차단됐다. 현지 주민들은 1998년 대홍수 이후 가장 큰 홍수였는데 빨리 대피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길을 가던 중년 남녀가 홍수에 휩쓸려 넘어갈 뻔한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수로 길을 가던 두 남녀는 물살에 떠밀려 갈 뻔했지만 지나가던 행인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이들을 구했다. 구조된 두 남녀는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했다. 같은 날 구이저우성에서도 폭우로 불어난 물이 다리 아래로 쏟아지면서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는 수많은 구조대가 출동했다. 지난 24일 오전 2시 구이저우 다산 마을에서 홍수로 가옥이 침수돼 23명의 주민들이 고립돼 구조대원이 구조에 나섰다. 한 팀은 밧줄을 이용해 마을 농장에서 주민들을 구조했고 다른 한 팀은 작은 배를 이용해 6시간 만에 주민 전원을 대피시켰다. 이날 강한 폭우로 구조대는 시내 곳곳에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구명조끼, 밧줄 등을 배부했다. 온라인에서는 남부지역 홍수 피해를 촬영한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시민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홍수로 수위가 높아져 가로등 꼭대기 부분만 보이는 모습과 한 초등학교에 있는 농구골대가 간신히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철로는 파괴되는 등 현지 주민 10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누리꾼들은 북쪽에 살아서 다행이다면서도 제발 비 좀 그쳤으면 좋겠다, 공포스럽다, 코로나에 이어 홍수까지 올해는 재난이 많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기에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중국 남부 지역에 4차례 더 큰 비가 내릴 것이란 기상대의 예보의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산샤댐은 2000년 초반부터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크게 부각된 이후 올해 최강 폭우 사태로 다시 한 번 붕괴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저명한 콘크리트 권위자이자 중국 건축과학원 교수 황샤오쿤으로 추정되는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라는 글이 올라온 뒤 붕괴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창 지역은 산샤댐이 위치한 곳으로 황 교수의 게시물은 스촨 산사태 이후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